판사님, 이게 진실이에요. 여기 다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저 애들 당장 끌어내! 법정 문이 벌컥 열리고 쌍둥이 형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에 낡은 태블릿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외침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으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태블릿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각이었습니다. 100년 전통 이간의 곰탕집 주방에서는 벌써부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커다란 무쇠 가마솥에서는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진하게 우러난 사골향이 주방 가득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국자로 육수를 떠서 조심스레 맛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김에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손끝이 대어 빨갛게 부어올랐건만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정희는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지. 곰탕은 정성이 반이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희는 가마솥 옆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정희는 그 사진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올 무렵이었습니다. 정인이 정성껏 끓인 곰탕이 식탁 위에 김을 피우며 놓여 있었어요. 하얀 국물 위로 파 송송 썬 것이 떠 있고 밥알이 국물에 살짝 풀어져 먹음직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 민석이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기대에 찬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민석은 곰탕 그릇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내가 집에서까지 이 촌스러운 누린내를 맡아야 해? 격떨어지게. 콸콸 흘러내리는 하얀 국물을 바라보며 정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부터 끓인 그 정성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손맛이 싱크대 배숙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곰탕 먹을래. 식탁 한쪽에서 7살 쌍둥이 형 도연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는 도연이에게 다가가 볼에 뽀뽀를 하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영재원 숙제는 다 했어? 아빠가 저녁에 선물 사다 줄게. 바로 그때 동생 도윤이가 밥을 한 숟갈 떠먹다 그만 밥알 몇 개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민석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에이구, 저 녀석 칠칠 맞은 건지 애미 닮아서 그래. 탁! 민석이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고 도연이는 동생의 손을 식탁 밑에서 꼭 잡아주었습니다. 민석이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오 여사가 느릿느릿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희는 얼른 인사를 올렸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드실래요? 대답 대신 오 여사는 곧장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곰탕 육수가 담긴 대형 용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졌어요. 전기세가 아까운 줄도 모르고 이 집이 내 가게야?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정인의 등짝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인이 비틀거렸어요. 정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합니다.
어머님하고 되뇌었습니다. 문득 정인의 머릿속에 9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 오던 날 같은 시어머니가 정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었어요. 우리 집안을 빛낼 며느리가 왔구나. 이간의 곰탕 솜씨 내가 다 들었다. 잘 왔어, 잘 왔어. 그때의 따스했던 눈빛이 지금은 왜 이토록 차갑게 변해버린 걸까요?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싱크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한 민석이 현관에서 정인을 불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여보, 이리 와봐. 당신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특별히 구한 거야. 민석이 손에 든 것은 파란색 알약 2개였습니다. 미국에서 공수한 뇌 영양제야. 어서 먹어. 민석은 마치 다정한 남편처럼 정인의 입에 직접 알약을 넣어 주었습니다. 정인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약을 삼켰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관 옆 거울에 민석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게 굳어버린 표정이 거울 속에 또렷이 드러났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설거지를 하던 정인의 시야가 갑자기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와장창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정인은 무릎을 꿇고 조각을 주우려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쯤 열린 방문 틈으로 쌍둥이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아, 엄마 또 비틀거려. 도윤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도연이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었습니다. 아빠가 준 약 먹고 나서부터야.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 시각 민석은 회사 대표실 소파에 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내연녀 최유라의 무릎 위에 얹혀 있었어요. 유라가 민석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민석이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년 이제 숟가락 들 힘도 없을걸? 곰탕 특허만 넘겨받으면 끝이야. 같은 시각 회의실에서는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민석의 비서가 속삭였어요. 대표님, 투자자분들이 특허권 확보 일정 다시 물으셨습니다. 민석이 전화기를 들어 투자자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처가 특허권 이번 달 안에 확보합니다. 깊은 밤 온 집안이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기척이 났어요. 약 기운에 취한 정인이 몽유병 환자처럼 거실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어요. 육수 불 꺼야 해. 가마솥 타면 안 돼. 어둠 속에서 민석이 휴대폰을 들고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며 민석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어요. 그 섬뜩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녘이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약 기운 때문인지 요즘 들어 잠이 너무 깊게 들어서 한번 눈을 감으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각 민석이 살금살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가스레인지 밸브를 살짝 열어두었어요. 쉬익 하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가스 냄새가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실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인이 쾌쾌한 냄새에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가스 냄새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인은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달려가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바로 그때 민석이 벌컥 주방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다 죽일 셈이야? 아니에요, 여보. 나는 분명히 잠갔는데. 또 기억이 없어? 당신이 어젯밤에 라면 끓이다 말고 잠들어 버린 거 몰라?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젯밤에 라면을 끓였던가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정희는 자신이 정말 미쳐가는 건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쌍둥이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약 기운 때문인지 머리가 몽롱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하원 시간이 30분이나 지나 있었어요. 정희는 비를 맞으며 뛰었습니다. 유치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없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미친 듯이 주변을 헤매며 아이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도윤아, 엄마야. 1시간 넘게 골목길을 헤매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쌍둥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팔짱을 낀 채 정인을 차갑게 노려보았어요. 애들 아빠가 데리고 왔으면 됐지. 왜 이 난리야? 당신 정신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다음 날 저녁 정인의 휴대폰에 유치원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세요? 도윤이가 그림 시간에 계속 우는 엄마만 그려서요.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가 맨날 운대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7살짜리 아들이 그린 그림 속에 자신이 매일 울고 있었다니. 정희는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 정인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당신 건강이 너무 걱정돼서 내가 예약해뒀어. 그냥 검진이야, 검진. 도착한 곳은 번듯한 정신과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정인에게 단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서류만 훑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조기 치매 증상이 심각하시네요.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괜찮은데요. 환자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은 모르시는 겁니다. 민석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옆에서 돌볼게요. 약 처방만 해주세요. 병원을 나오는 길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라고?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거라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초라해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푹 꺼진 눈, 핏기 없는 입술, 푸석푸석해진 피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요. 내가 미쳐가나 봐. 이러다 우리 애들한테 짐이 되겠지.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속삭였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집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향수 냄새가 거실 가득 퍼졌어요. 민석이 소개했습니다. 인테리어 컨설턴트야. 집 좀 바꿔보려고. 최유라라는 그 여자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정인의 웨딩 액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 이건 좀 촌스럽네요. 이거부터 버리죠? 유라가 민석에게 윙크했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머리가 멍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윤이가 주스 잔을 들고 지나가다 그만 유라의 명품 치마 위에 주스를 쏟아버렸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요? 도윤이가 해맑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라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치마인데. 유라가 손을 들어 올리려다가 민석이의 눈치를 보며 겨우 손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쌍둥이는 이불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형아, 엄마 왜 저래? 왜 자꾸 비틀거리고 자꾸 울어? 몰라. 근데 아빠가 이상해. 아빠가 엄마한테 주는 약 있잖아. 그거 먹고 나서부터 엄마가 이상해진 거야. 그럼 우리가 그 약 없애버리면 안 돼?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다음 날 도연이는 아빠의 서랍에서 엄마 약통을 몰래 꺼내 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민석이 방문을 열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석이 도연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이 아버지의 큰 손에 꽉 잡혔어요. 아빠 물건에 손 떼면 도둑놈이야. 알았어? 도연이는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정인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을 저으려던 손이 갑자기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정인은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거품을 물며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민석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119에 전화하는 대신 천천히 정인의 몸을 돌려눕혔어요. 거실 CCTV에 잘 보이는 각도로요. 이 정도면 됐겠지. 민석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정인의 창백한 얼굴 위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눈을 떴을 때 낯선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여기가 어디지? 정인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병원 침대 위였어요. 정신 들어? 차가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민석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민석은 그 봉투를 정인의 가슴팍 위로 툭 던졌습니다. 당신 정신병 때문에 더는 못 살겠어. 이혼해. 정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양육권 포기 각서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애들은 어떡하고. 당신 같은 정신병자한테 애들을 맡길 수 없어. 법원에서도 인정할걸. 민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인은 서류를 끌어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공기가 온몸을 감싸고 형광등 불빛만 무심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퇴원 후 정인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이라도 봐야겠다는 일념뿐이었어요. 하지만 현관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몇 번을 눌러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도윤아, 엄마야. 정인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경찰 2명이 내렸어요. 이정인 씨 맞습니까?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댁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제 집이에요. 제 아이들이 안에 있다고요. 법원 명령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경찰에게 팔을 잡혀 끌려 나오면서 정인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쌍둥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아이들이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엄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다음 날 정인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유산과 곰탕집 판 돈이 있었어요. 당장 살 곳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정인은 번호표를 뽑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이정인 고객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창구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남편분 대리인 위임장으로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전액이요? 그게 무슨... 장고가 영원입니다. 정인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돈,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 땀 흘려 일군 가게 판 돈. 전부요. 전부 사라졌어요. 안 돼요.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제 돈이라고요. 정인은 창구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말렸지만 정인은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정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인은 터벅터벅 걸어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집. 지금은 빈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한쪽에 부모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인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곰탕 맛있게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그 어머니가 엄마, 나 어떡해. 엄마가 물려준 가게도 잃고 돈도 다 뺏기고 애들도 못 보게 됐어. 정인은 영정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빈집에 정인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정인은 결국 텅텅 빈 친정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인은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밤낮으로 끼니도 거른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TV를 켰습니다. 그때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신화. 박민석 대표의 외식 기업이 가맹점 100호를 돌파했습니다. 화면에 민석의 얼굴이 크게 비쳤어요.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인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웃음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 저 남자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뒤 TV에 민석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였어요.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저희 가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지키려 했지만 민석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신용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홀로 서기를 결심했습니다. 아픈 결정이었지만 아이들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정인은 TV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시각 시댁에서는 민석과 시어머니 그리고 최유라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라가 종이 한 장을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어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초음파 사진이에요. 딸이래요. 시어머니 오 여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딸. 우리 민석이가 드디어 딸을 보는구나. 오 여사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유라와 민석이 눈을 맞추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 초음파 사진이 가짜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쌍둥이는 방에 갇힌 채 이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이불을 꽉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형아, 우리 버려지는 거야? 도연이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엄마 구해야 해. 도연이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아빠의 수상한 행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5일 아빠가 엄마 약에 뭔가 넣음. 3월 8일 아빠가 이상한 아줌마랑 통화함. 3월 12일 할머니가 엄마한테 소금 뿌림. 도연이는 연필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 정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윤아,
너 어떡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전화한 거야. 엄마 밥 먹었어? 정희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너희는 밥 잘 먹고 있어? 응. 엄마 걱정 마. 아빠가 이상한 짓 하면 우리가 다 적어놓고 있어. 형아가 노트에 적어. 전화가 끊어진 뒤 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들이 엄마를 지키려고 증거를 모으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정희는 한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강물이 도시의 불빛을 받아 일렁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쌍둥이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두 아이의 얼굴. 죽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지만 사진 속 아이들의 눈이 정인을 붙잡았어요. 정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니야. 죽더라도 내 새끼들은 찾고 죽는다. 저것들한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흐릿했던 눈빛에 불꽃이 일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싸워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며칠 뒤 정희는 시댁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이들 얼굴이라도 멀리서 봐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정희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담장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마침 시어머니 오 여사가 대문을 열고 나왔어요.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손가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정희는 눈을 비볐습니다. 설마. 그건 틀림없이 정인의 예물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세상에 하나뿐인 그 반지요. 정희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담장 뒤에서 나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그 반지. 오 여사가 정인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쫓겨난 년이 왜 여길 와? 어머님, 그건 제 예물이에요. 제발 돌려주세요. 오 여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거 유라가 준 거야. 넌 가짜나 끼고 다녔으면서 무슨.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진짜인데 자신이 9년간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인데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그때 오 여사가 현관 옆에 있던 굵은 소금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인을 향해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재수음 붙는다. 썩 꺼져.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하얀 소금이 정인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정인은 소금 세례를 맞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 모습을 동네 아줌마 서너 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누구야? 미쳐서 쫓겨났다던 그 며느리 아니야? 세상에 저렇게 됐구나. 애들도 버리고 도망갔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정인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니 어느새 뛰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같은 시각 시댁 식탁에서는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최유라가 주인 행세를 하며 음식을 차렸어요. 쌍둥이는 식탁 끝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밥을 천천히 씹고 있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밥이 먹고 싶었거든요. 유라가 도윤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식사 예절이 엉망이네. 유라가 도윤이의 밥그릇을 휙 뺏어버렸습니다. 도윤이는 깜짝 놀라 유라를 올려다보았어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천천히 먹을 거면 굶어.
어른들 기다리게 하면 못 써. 도연이가 유라를 노려보았습니다. 7살짜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유라가 그 눈빛을 받아치며 소리쳤습니다. 눈 안 깔아? 어른한테 그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도연이는 눈을 깔지 않았습니다. 주먹만 꽉 쥐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민석이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쌍둥이가 몰래 듣고 있었어요. 네, 선생님. 형은 영재고 준비시켜 주시고요. 동생은 그냥 방에 가둬두세요. 걔는 머리가 나빠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이가 동생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며느리가 부자라서 좋아. 전 며느리는 맨날 곰탕 냄새나고 지저분하더니 애들은 나중에 기숙사 보낸다던데. 도윤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 오 여사가 전화를 끊으며 돌아보았어요. 왜 그래? 도윤이가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 싫어해요? 우리도 싫어해요? 오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언제? 다 들었어요. 기숙사 보낸다고 했잖아요. 오 여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건 어른들 이야기야. 애들이 들을 게 아니라고. 도윤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망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쌍둥이는 이불 속에서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형아, 저 아줌마 너무 싫어. 나도. 오늘 내 밥그릇 뺏은 거 잊지 마. 도연이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도윤이의 그림 물감이었어요. 욕실에 저 아줌마 샴푸 있잖아. 비싸 보이던데. 도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형아, 우리 거기다가.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비장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욕실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유라가 머리에 수건을 감은 채 거실로 뛰쳐나왔어요. 수건 사이로 파란 물감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카락이 온통 파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누가 내 샴푸에 장난친 거야? 도윤이가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겠는데요. 원래 그런 샴푸 아니에요? 유라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가 그랬지. 유라가 도윤이에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석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유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제니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민석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도윤이에게 다가가 손을 치켜들었어요. 이 버릇없는 놈이. 바로 그때 도연이가 몸을 날렸습니다. 민석의 손바닥이 도연이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도연이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형아. 도윤이가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연이의 볼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도윤이가 형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아, 괜찮아? 아파? 형아. 도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민석이 손을 털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유라가 승리자처럼 웃으며 욕실로 돌아갔어요. 거실에는 쌍둥이만 남았습니다. 형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엄마 찾으러 가자.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쌍둥이는 가방을 싸서 현관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조심스레 도어락 버튼을 눌렀어요.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복도 불이 켜졌습니다. 민석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어디 가려고? 쌍둥이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 아이들의 가방을 빼앗더니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문 잠근다. 아침까지 나올 생각 마.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쌍둥이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도윤이가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형아, 무서워. 도연이가 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반드시 엄마 찾아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창문 밖으로 새벽 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그 별을 바라보며 엄마를 떠올렸어요. 언젠가 엄마가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별은 항상 떠 있단다. 별이 보이면 엄마가 너희 보고 있는 거야. 도연이가 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꼭 증거 찾을게. 언제까지고 누워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 바닥났거든요. 정희는 이틀째 굶은 채 거리를 헤매다가 어느 성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무료 급식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정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100년 전통 곰탕집 외동딸이었던 내가 무료 급식소 신세라니. 하지만 굶주린 배는 자존심보다 강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줄을 서서 밥을 받아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급식소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흰 머리에 자그마한 체구, 하지만 눈빛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밥 좀 더 먹을래? 남은 거 있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긴.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할머니가 정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주방으로 데려가더니 국 한 그릇을 더 내밀었어요. 정희는 얼떨결에 국을 받아들었습니다. 여기서 일손 좀 도와줄 수 있어? 밥은 실컷 먹여줄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정희는 급식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국을 끓이고 밥을 퍼주었어요.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곰탕집에서 수십 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급식소 할머니가 정인이 끓인 국을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손맛이 보통이 아니네. 혹시 요식업 했어? 정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곰탕집을 했었어요. 오래전에요. 아이고, 그랬구나. 어쩐지 국물 맛이 예사롭지 않더라. 할머니가 정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괜찮아. 여기서 천천히 쉬어. 누구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정인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날 점심시간 급식소에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언뜻 보면 노숙자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정인이 끓인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이 국물 맛.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간의 곰탕 아십니까? 정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간의 곰탕을 어떻게 해? 20년 전에 단골이었어요. 법원 다닐 때 점심마다 갔었는데 그 집 곰탕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국물에서 그 맛이 나요. 남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그 집 딸이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송판호입니다. 전직 부장판사, 지금은 인권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은 명함을 받아들고 놀란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판사 출신 변호사라니요. 왜 이런 차림으로? 송 변호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의뢰인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라서요. 비싼 양복 입고 다니면 벽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네 급식소 밥이 맛있어서 자주 와요. 송 변호사가 정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간의 곰탕 따님이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낯선 남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정인은 그동안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영양제라며 약을 먹인 것, 기억이 점점 흐려진 것, 치매 진단을 받은 것, 빈털터리로 쫓겨난 것.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송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냄새가 나는군요. 네. 범죄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 약 혹시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정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집에 다 두고 나왔어요. 송 변호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약은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약물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모발에는 몇 달간의 약물 성분이 남아 있거든요. 송 변호사가 정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국과수 출신 지인이 있습니다. 분석을 의뢰해 볼게요.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요. 송 변호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20년 전 힘든 재판에 지쳐 있을 때 이간의 곰탕이 저를 살렸어요. 그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이번엔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인은 급식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정인이 급식소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할머니, 오늘 제가 곰탕을 끓여볼까요? 재료만 있으면 되는데요. 할머니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정인은 새벽부터 일어나 사고를 푹 고았어요. 오랜만에 가마솥 앞에 서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소에 곰탕 냄새가 퍼지자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먹은 할아버지 한 분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이고, 이 맛이요. 우리 죽은 마누라가 끓여주던 곰탕 맛이야. 정인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손끝에 아직 가치가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 시각 시댁에서는 쌍둥이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서재에서 금고를 열 때 도연이가 장난감 망원경으로 비밀번호를 훔쳐보았어요. 0, 7, 1, 5. 도연이가 속으로 숫자를 외웠습니다. 0, 7, 1, 5. 어디서 본 숫자 같았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아줌마 최유라 생일이 7월 15일이라고 했었지. 도연이는 그 숫자를 낡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직감이 있었어요. 일주일 뒤 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송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졸피뎀 성분과 환각제가 검출되었습니다. 농도가 치사량 직전이에요. 몇 달만 더 복용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그 남자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정인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정인은 오열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아이들 아빠인 사람이. 송 변호사가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약의 출처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이런 약을 구했는지. 송 변호사는 민석이 처방받은 병원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이미 입막음이 되어 있었어요. 무슨 약이요? 그런 거 처방한 적 없는데요. 나가주세요. 병원장이 송 변호사를 내쫓았습니다. 송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놈이 직접 자백하는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이든 영상이든. 정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증거를 어떻게 구해요? 바로 그때 정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번에 그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어린이집에서 전화하는 거야. 도연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엄마, 중요한 거 있어. 아빠 서재 금고에 엄마 도장이랑 이상한 서류들이 있어. 비밀번호도 알아냈어. 정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아, 위험해. 아무것도 하지 마. 괜찮아, 엄마. 우리가 도울게. 형아랑 작전 세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인은 한참을 전화기를 바라보았어요. 7살짜리 아들들이 엄마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정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가위 있으세요? 송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가위를 건넸습니다. 정인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잘랐어요. 어깨까지 오던 머리가 귀 밑까지 짧아졌습니다. 뭘 하시는 겁니까? 정인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요. 증거, 제가 직접 잡겠습니다. 거울 속 정인의 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서 파티를 열 거야.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니까 다들 준비해. 시어머니 오 여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파티인데? 유라랑 약혼 파티요. 투자자분들도 초대했어요. 유라가 민석의 팔을 잡으며 새침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뼉을 쳤어요. 잘됐다, 잘됐어. 드디어 제대로 된 며느리를 맞는구나. 민석이 쌍둥이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애들은 파티 동안 방에서 못 나오게 해요. 손님들 앞에서 괜히 사고 칠까봐. 도연이와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탁 밑에서 두 아이의 손이 꼭 맞잡혀 있었어요. 그날 밤 쌍둥이는 이불 속에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형아, 무서워.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이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엄마 살려야지. 우리밖에 없잖아. 도연이가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액정이 금간 낡은 태블릿이었어요. 며칠 전 아빠가 쓰레기통에 버린 엄마의 오래된 태블릿을 도윤이가 몰래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이거 충전해뒀어. 아직 켜져. 도연이가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작동은 됐어요. 도연이가 카메라 앱을 열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녹화되는지 테스트해보자. 도윤이가 태블릿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생해보니 도윤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오, 된다. 쉿, 조용히. 두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작전을 짰습니다. 파티날 내가 손님들 앞에서 난리 칠게.
그 사이에 형아가 서재에 이거 숨겨놔. 응. 아빠랑 저 아줌마가 서재에서 이야기하잖아. 그거 다 녹화하는 거야. 도윤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들키면 어떡해? 도연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들켜. 절대로. 두 아이는 서로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쌍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댁 거실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샴페인 잔이 반짝이고 고급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투자자들과 민석의 사업 파트너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유라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여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연신 인사를 하며 돌아다녔어요. 우리 며느리감이에요. 예쁘죠? 쌍둥이는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검은 티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었어요. 도윤이가 형을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형아, 첩보원 같아. 너도 준비해. 신호 보내면 바로 나가는 거야. 도연이가 창문으로 거실을 살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았어요.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야. 가. 도윤이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배를 붙잡고 바닥에 굴렀어요. 아이고 배야. 배가 너무 아파요. 손님들이 깜짝 놀라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윤아, 뭐 하는 거야? 어서 방에 들어가. 으악. 새 엄마가 준 밥 먹고 배가 아파요. 토할 것 같아요. 도윤이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모든 시선이 도윤이에게 쏠린 사이 도연이는 복도를 따라 포복으로 기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재 문 앞에 도착해 살짝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서재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책장 위 화분을 찾았어요. 거기에 태블릿을 숨기기로 했던 겁니다. 도연이는 의자를 끌어와 올라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화분 뒤에 세워 놓았어요. 카메라 각도를 소파 쪽으로 맞췄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어느새 서재에 들어와 있었어요. 고양이가 책장 위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앞발이 화분을 건드렸어요. 태블릿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블릿이 떨어지려는 순간 도연이가 손을 뻗어 아슬아슬하게 잡았어요.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며 서재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시 태블릿 각도를 맞추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서재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는 재빨리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너무 크게 뛰어서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참았어요. 여기 문이 왜 열려 있지?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서재 안으로 들어오려는 찰나 거실에서 도윤이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으에, 토할 것 같아요. 유라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어머, 내 드레스. 이리 오지 마.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연이는 책상 밑에서 간신히 숨을 내쉬었어요. 도윤아, 고마워.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쌍둥이는 방에 갇힌 채 숨죽이고 있었어요. 밤 11시쯤 민석과 유라가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태블릿 화면에 잡혔습니다. 유라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오늘 파티 성공적이었지?
투자자들 표정 봤어? 민석이 넥타이를 풀며 웃었습니다. 응. 특허권 넘어오면 투자금 2배로 올려준대. 그 여자는 아직도 떠돌아다녀. 곧 끝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서류 준비 중이야. 유라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럼 애들은 어떡할 거야? 걔네 때문에 오늘도 망신당할 뻔했잖아.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영재니까 데리고 있어야지. 근데 도윤이 그 녀석은 응? 고아원에 처박아 버려. 미국에 좋은 기숙사 있다고 속이면 되지.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멍청한 애 데리고 있어봤자 골칫덩어리야. 태블릿 화면에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화면 구석에 배터리 경고가 떴어요. 15%. 삐하는 작은 경고음이 났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지? 무슨 소리 안 났어? 글쎄 못 들었는데. 유라가 두리번거렸습니다. 민석이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화분 뒤 태블릿은 묵묵히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온 집안이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쌍둥이가 살금살금 서재로 들어갔어요. 도연이가 의자 위에 올라가 태블릿을 회수했습니다. 배터리는 3%밖에 남지 않았어요. 됐어?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아빠와 유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들었습니다. 고아원에 처박아 버려. 그 말이 나오자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도연이가 동생을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증거 있어. 우리가 이겼어. 두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작은 손바닥이 어둠 속에서 부딪혔어요. 쌍둥이의 얼굴에 비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꼭 구해줄게.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흐린 하늘에서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급식소 할머니에게 빌린 낡은 정장을 입고 법원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 문을 열면 내 인생이 결정된다. 정희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송 변호사가 정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 문을 밀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인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석에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이 5명이나 앉아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소속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고급 만년필과 두툼한 서류철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반면 피고 측 변호인석에는 송 변호사 혼자였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같았습니다. 민석이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반듯한 넥타이,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어요. 영락없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 시어머니 오 여사가 검은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마치 며느리에게 당한 불쌍한 시어머니처럼 보이려고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개정합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송 변호사가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침착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민석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이정인이 원고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 영상을 제출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정인이 부엌에서 칼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눈이 풀려 있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요.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칼을 들고 있어. 정인은 그 영상을 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그날은 저녁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잠깐 멈춰 섰던 거였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머리가 멍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만 딱 잘라서 보여주니 마치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해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저건 오해예요. 저는 요리하다가. 정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탁 내리쳤어요. 피고는 조용히 하세요. 발언 기회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인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어서 증인이 호출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어요. 민석이 정인을 데려갔던 바로 그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증인, 피고의 정신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피고는 심각한 망상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환청과 환각 증세가 있고 타인을 해칠 위험이 높습니다.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의사가 자신을 제대로 진찰한 적도 없었거든요. 단 한 번의 면담도 없이 진단서를 써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의사는 저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정인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피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송 변호사가 정인의 팔을 잡아 진정시켰습니다. 정인은 분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음 증인은 시어머니 오 여사였습니다. 오 여사가 증인석에 앉더니 손수건으로 눈을 닦기 시작했어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데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에 락스를 탔어요. 저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정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세상에 시어머니를 독살하려고 저런 년이 있나?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보았어요. 동네 아줌마들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데려온 것 같았어요. 전현이 애들 버리고 도망갔대. 정신병자래, 정신병자. 그 소리가 정인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인은 눈을 감았어요. 문득 9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잔치 날이었어요. 정인이 새벽부터 일어나 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정성껏 만든 곰탕도 한솥 끓였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드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인아, 네가 우리 집안의 복이다. 이 손맛을 어디서 또 찾겠어. 그때의 시어머니와 지금의 시어머니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인은 이를 악물었어요. 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의 모발에서 검출된 약물 검사 결과입니다. 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의 모발에서 졸피뎀과 환각 유발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농도가 치사량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피고에게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한 정황입니다.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의 얼굴에 살짝 긴장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민석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피고가 스스로 마약을 복용한 증거입니다. 정신이 불안정한 피고가 약물에 손을 댄 것이지요. 아니에요. 남편이 영양제라고 속여서 먹였어요. 정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까? 송 변호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석이 약을 먹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정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판사가 민석의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지만 정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송 변호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판사가 매수된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로비를 한 모양이에요. 정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이면 판사까지 살 수 있는 건가요? 정인은 어디 있는 건가요? 방청석 맨 앞줄에서 최유라가 정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정인과 눈이 마주치자 유라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넌 끝났어. 정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양측 변론이 끝났으니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송 변호사가 급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 증인 신문이 아직 충분히 들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올렸습니다. 정인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 이정인의 양육권을 박탈하며 그 순간 정인의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양육권 박탈. 아이들을 영영 빼앗긴다는 말이었어요. 정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정인은 주머니에서 쌍둥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도연이와 도윤이. 이 아이들을 다시는 못 안아본다면. 정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연아,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정인이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법정 안이 막막한 어둠으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법정의 육중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법정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문 앞에 두 아이가 서 있었어요. 똑같은 파란 티셔츠를 입은 쌍둥이 도연이와 도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이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7살짜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정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도윤아? 잠시 전 법정 밖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송 변호사의 젊은 조수가 쌍둥이를 데리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 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형아, 무서워. 도윤이가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이가 동생의 손을 꽉 쥐어주었어요. 괜찮아. 우리가 엄마 구하러 왔잖아. 할 수 있어. 조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법정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법정 안에는 허가 없이 못 들어갑니다. 조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핵심 증인이에요. 경비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이가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힘껏 밀었습니다. 쾅! 문이 열리자 경위 2명이 달려와 아이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도윤이가 경위의 팔을 깨물었어요. 으악! 경위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뺐습니다. 도윤이가 소리쳤어요. 비켜요. 우리 엄마 살려야 한다고요. 법정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 아이들이 누구야? 피고 자식들이래. 쌍둥이구나. 어머, 얼마나 다급했으면. 판사가 의사봉을 들어 올리려다 말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의 필사적인 눈빛에 무언가 느낀 것 같았어요. 판사가 손을 내렸습니다. 놔둬봐라. 아이들이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재판장님, 저 애들을 당장 데리고 나가세요. 애들이 정신병 걸린 엄마한테 세뇌당한 겁니다. 그 순간 민석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젠틀하고 교양 있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거칠고 날카로운 본색이 드러났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저 사람 뭐야? 갑자기 왜 저래? 도연이가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세뇌 안 당했어. 우리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어. 도연이가 뚜벅뚜벅 판사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손에 액정 깨진 낡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도연이가 태블릿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판사님, 이게 우리 아빠의 진짜 모습이에요. 판사가 태블릿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뭔가? 도윤이가 형 옆으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가 엄마 밥에 독약 넣었어요. 엄마 죽이려고 했어요. 할머니도 다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석이 이를 악물었어요. 재판장님, 저 녀석들이 완전히 세뇌당한 겁니다. 미친 아내가 애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친 거예요. 시어머니 오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전현이 애들한테 이상한 걸 주입한 거라고요. 도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증거 있어요. 아빠랑 저 아줌마가 하는 말 다 녹화했어요. 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무관, 저 기기를 모니터에 연결해 보세요. 민석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애들이 조작한 겁니다. 저건 증거 능력이 없어요. 민석 측 변호사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녹화한 영상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일단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아이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것 같으니 실무관이 태블릿을 받아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케이블을 꽂고 화면을 띄우는 동안 법정 안이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로딩 화면이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도연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에 선 도윤이가 형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해냈어. 정희는 피고석에서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어깨, 가느다란 팔가지만 굳게 선 두 다리. 8살짜리 아이들이 엄마를 구하려고 법정에 뛰어든 거였어요.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아, 도윤아. 송 변호사가 정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해냈습니다. 이제 지켜보세요. 모니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웠어요. 서재의 희미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민석과 최유라였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아까 맨 앞줄에 앉아있던 여자잖아. 화면 속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도 떠돌아다녀. 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곧 끝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서류 준비 중이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화면 속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애들은 어떡할 거야? 도연이는 영재니까 데리고 있어야지. 근데 도윤이 그 녀석은 응? 고아원에 처박아 버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법정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형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아버지라는 인간이 친자식을 고아원에? 화면 속 민석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비릿하게 웃으며 말하는 입모양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멍청한 애 데리고 있어봤자 골칫덩어리야. 영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배터리 부족으로 화면이 끊긴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AI가 만든 거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화면 속 민석의 얼굴과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으니까요. 유라가 방청석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희가 그녀를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탁 내리쳤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원고 박민석과 증인 최유라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도연이가 정인을 돌아보았습니다. 8살짜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 이제 엄마 안 잡혀가지? 정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재판 중이었습니다. 정인은 그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내 새끼들. 도윤이가 울먹이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법정 안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인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민석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회가 끝나고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실무관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모니터에서 영상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아까 끊겼던 부분 이후의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민석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정인이 그년 정신병원에 쳐넣고 나면 10억은 껌값이지. 곰탕 특허권이랑 처가 재산까지 다 내 거야.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청석에서 고함이 터져나왔어요. 저런 놈을 사람이라고. 마누라 죽이려고 작당을 했어. 판사가 의사봉을 연거푸 내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분노한 방청객들의 야유가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오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애비야, 그년한테 약 더 써라. 쓰러져야 내가 편하다. 오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증인석 아래로 숨으려 했어요. 저건 아니야. 나는 몰랐어. 다 민석이가 시킨 거야. 오 여사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어머니를 노려보았어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석과 유라의 대화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도윤이는 멍청하니까 미국 고아원 같은 기숙사에 보내버려. 어차피 쓸모없는 애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판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법복 아래로 주먹을 꽉 쥔 것이 보였어요. 판사도 한 아이의 아버지였을 테니까요.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멍청하다고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거였어요. 도연이가 동생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도윤아. 형아가 있잖아. 엄마도 있고. 도윤이가 형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판사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민석 측 변호인단을 바라보았어요. 피고 측 변호인
이 영상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저 영상을 뒤집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민석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나는 저런 말한 적 없어. 민석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석을 넘어 출구 쪽으로 뛰어가려 했어요.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나라고. 나 박민석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민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양복이 찢어지고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아까까지의 젠틀한 사업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추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원고 박민석과 증인 최유라, 오 여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세요. 살인미수, 약물투여, 위증 혐의를 적용합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어요. 민석의 손목에, 오 여사의 손목에, 유라의 손목에. 엄마가 증언해줘. 나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민석이 오 여사에게 매달리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는 아들을 외면했어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몰랐어. 나는 정말 몰랐다고. 모자지간의 정도 이 순간 끊어져 버렸습니다. 유라가 경찰에게 잡혀가다가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민석의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민석이 유라를 노려보았습니다. 니년이 먼저 꼬셨잖아.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게 누군데.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고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추악한 자중질환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들이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꼴 좋다. 저것들이 사람이야? 경찰들이 둘을 떼어놓고 각각 끌고 나갔습니다. 법정에 아수라장이 된 흔적만 남았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9년을 함께 산 남편이 손자를 안아주던 시어머니가 저렇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때 도연이와 도윤이가 정인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인은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품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고맙다, 내 새끼들. 고마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정인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도연이도 울고 도윤이도 울었어요. 새 모자가 법정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아까까지 정인을 손가락질하던 동네 아줌마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판사가 목을 가다듬고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인은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판사를 바라보았어요. 피고 이정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전액 이정인에게 반환하며 원고 박민석이 불법으로 탈취한 재산 일체를 피고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합니다.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긴 거였어요. 드디어 이긴 거였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박민석에게 살인미수, 약물투여, 사기, 재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공범 최유라와 오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어요. 송 변호사가 정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어요. 이겼습니다.
정인 씨가 이겼어요. 정인이 송 변호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송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 아이들이 해낸 거예요. 정인이 품 안의 쌍둥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연이가 눈물 젖은 얼굴로 웃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정인이 두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법정 문을 나서는 새 모자의 뒷모습 위로 오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교도소 식당에서 민석이 밍밍한 국을 떠먹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거든요. 민석은 숟가락을 식판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맛이 왜 이래? 이게 국이야? 같은 테이블에 앉은 재소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마누라 독살하려던 놈이 밥 타령이야? 거기다 친자식까지 버리려고 했으면서. 다른 재소자가 거들었어요. 그래, 네 마누라가 끓인 곰탕이 그립냐? 그 곰탕 먹고 싶으면 15년 있다가 나가서 사 먹어.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밍밍한 국물을 억지로 삼켰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인아, 곰탕 좀.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같은 시각 시장 골목에서 오 여사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재산은 다 며느리에게 돌아갔고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오 여사가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가려는데 상인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저거 며느리 독살하려던 시어머니 아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굵은 소금을 집어 오 여사에게 뿌렸어요. 재수옴 붙는다. 꺼져. 오 여사가 뿌린 그 소금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 거였습니다. 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다가 생선 가게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비린내 나는 무릉덩이에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꼴 좋다.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사람들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오 여사는 울면서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밤 오 여사는 좁은 원룸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간판이 비쳤어요. 100년 전통 이간의 곰탕이라는 간판이었습니다. 오늘의 화제, 법정 실화를 이겨낸 곰탕집 모자, 재기의 아이콘으로 떠올라. TV 속에서 정인이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쌍둥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TV를 끄고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방에 컵라면 냄새만 퀴퀴하게 남아 있었어요. 최유라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5년으로 감형되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녀의 인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신상이 털린 유라는 감옥에 가기 전 길거리에서 계란 세례를 맞았어요. SNS에는 살인 미수녀, 남의 가정 파탄녀라는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화려했던 인플루언서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도 팔로워도 전부 사라졌어요. 한편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에서는 새 간판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통 이간의 곰탕. 정인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드디어 다시 시작이었어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이름을 다시 세상에 내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급식소 할머니가 보낸 화환, 송 변호사가 보낸 화환, 그리고 이름 모를 응원자들이
보낸 화환까지. 개업 첫날 급식소 할머니가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인이. 내가 첫 손님이다. 할머니가 정인을 끌어안았어요. 정인이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저 안 걷어주셨으면 저는. 됐어,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어서 곰탕이나 한 그릇 줘. 정인이 정성껏 끓인 곰탕을 내왔습니다. 할머니가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을 감았어요. 아이고, 이 맛이여. 이 맛이야. 송 변호사도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특대 곰탕 하나요. 정인이 웃으며 곰탕을 내왔습니다. 송 변호사가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역시 이 맛이야. 30년 전 그 맛이 그대로야. 정인이 서비스로 수육 한 접시를 더 내왔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찜질방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송 변호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곰탕값으로 다 받았어요. 앞으로 자주 올 테니까 단골 대접해 주세요. 가게 문이 열리며 쌍둥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엄마, 손님 왔어요. 도연이와 도윤이가 가게 앞에 서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곰탕 먹으면 머리 좋아져요. 감기도 낫고 피부도 좋아져요. 지나가던 손님들이 웃으며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머, 저 아이들 너무 귀여워. 저 쌍둥이가 그 유명한 애들이래. 법정에서 엄마 구한 애들. 세상에 대단하다. 어서 들어가서 곰탕 먹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오랜 고통의 시간이 드디어 끝나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정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약물 성분도 전부 빠졌고요. 더 이상 약 드실 필요 없어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어요. 6개월 전 핏기 없이 초라하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볼에 혈색이 돌고 눈빛이 맑아졌어요. 엄마 예뻐졌다. 도윤이가 엄마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인이 도윤이의 볼을 꼬집었어요. 너희들 덕분이지. 우리 효자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인은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했어요. 쌍둥이가 장난치며 걸레질을 도왔습니다. 야, 거기 빠졌어. 형아가 빠뜨렸잖아. 아니거든. 정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가게 문을 나서자 밤하늘에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양손으로 쌍둥이의 손을 잡았어요. 자, 집에 가자. 응. 엄마, 오늘 저녁 뭐야? 글쎄, 뭘 해줄까? 곰탕? 에이, 맨날 곰탕만 먹으면 질리지. 안 질려. 엄마 곰탕은 100번 먹어도 안 질려. 새 모자가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에 퍼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문득 정인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 별 뒤에서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정인이 속으로 물었습니다. 반짝이는 별빛이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잘했다. 내 딸. 정인은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쌍둥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사랑해. 정인이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새 모자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그들의 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옵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정인과 쌍둥이가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